오는 9월 1일 수능 모의평가가 실시가 되죠. 실제 수능을 앞둔 마지막 모의고사고요.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데이터로 활용될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재학생 이외의 신청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25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이었던 겁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재수생과 일반인 수험생 또한 8월 중에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시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몰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창피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길 어른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절반이 허수라는 건 참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8월부터 40대 이하도 백신을 맞게 되고요. 종류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동일합니다. 교육부는 고3 학생과 재수생 등 수험생들의 우선 접종은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약삭 빠른 것과 기민한 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살면서 못 볼 걸 참 많이 봤는데요. 그중에서 후배의 것을 탐내는 선배만큼 바라보기 추하고 곤욕스러운 건 또 없었습니다. 모의평가가 탈 없이 무사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7월 6일 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자,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K-윌의 이러지마 제발 이었습니다. 이러지마 참 그래요. 후배의 것을, 후배의 백신을, 후배의 공을, 후배의 업적을 탐내는 선배들 많이 봤습니다. 되게 추해요. 냄새나. 진짜 싫어요. 짜증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이나 또는 허중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자 문자 잠깐 생략하고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7일 동안 골라받는 재미가 있다. 요일별로 달라지는 7일간의 간식 먹자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허지웅쇼 애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들 푸짐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요일별로 어떤 간식을 드릴 건지 아주 예쁘게 저희 허지웅쇼 인별그램에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서 허지웅쇼 검색해서 허지웅쇼 인별그램 계정에 보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별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내일은 피자입니다. 일단 피자로 출격하겠습니다. 문자 참여하시고 맛있는 간식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래요. 어제부터인가? 자, 조사 기관으로부터 전화 받으시면은요, 11시엔 허지웅쇼라고 당당하게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히스토리월드. 오늘은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그리고 최근 인사동에서 무더기로 발굴된 한글 금속 활자를 비롯해서 각종 유물들을 직접 보신 이번 발굴 주사의 책임자 수도문물연구원의 오경택 원장님 모시고 조선시대 유물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게 됐네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학을 공부하라 했느냐, 아니면 사서삼경을 외우라 했느냐. 고작 2천자다. 아니, 천자만 알고 있었어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도대체 왜 글을 안 배우는 것이야? 천자라고쇼?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피곤한 몸 눕기도 바쁩니다요. 천자를 언제 배웁니까요? 하루 2시각도 차지 않고 일을 한다. 2시각도 차지 않고.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냐? 글자도 모르는데 뭘 말씀이십니까요? 글자. 과인이 은밀히 글자를 만들고 있다. 만들고 있고 말고. 이제 거의 완성이 됐소. 과인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소리를 본딴 우리 조선의 글자를 만들었소.
오늘 코너 시작은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한글 창제에 관련된 그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그 글자 우리가 쓰고 있지요. 자,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보는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손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석규입니다. 제가 한 글자를 만들었어. 아, 이제 카메라 지금 박광일 작가님이랑 손진 교수님 같이 잡혀 있는데, 야, 알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LP판으로도 안 그려져요. 시문화랑 사진관 합니다. 최근 발굴된 인사동 유물의 실물을 담당하신 수도문물연구원의 오경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편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예. 저희 그 박광일 작가님하고는 잘 아시는 사이. 예, 한 20년 된. 정말요? 네네. 20년 전에는 이분 어떠셨나요? 크게 차이 없이 지금 똑같으셨어요. 네. 차게 사이 없다라는 거는 수다 좋아하시고 아. 약간 좀 다정다감하시고. 다정다감. 한때는 고용인 피고용인 관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고용인이고 누가 피고용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예. 같이 일하실 역사 강사 선생님들이 필요해서 각 대학교로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사학과로. 그때 이제 같이 몇 년 동안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셨었죠. 오 원장님이. 네,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 이제 저희 오경택 선생님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높은 원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수도문물연구원. 네. 수도문물연구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2017년 7월 7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면 개원 4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그 시작 당시부터 원장님 계속. 예, 제가 다른 기관에 그 뭐 실장 팀장 하다가요. 예. 2017년부터 이제 서울을 좀 주로 발굴을 해보고 싶어서 이름도 수도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뜻맞는 친구들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서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명장면 대사 들어봤는데 찡해요. 이번 발굴 조사에서 지난주였죠. 뉴스 이제 저희도 다 뉴스를 봤는데 이번 발굴 조사에서 한글 금속 활자가 대거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몇 점 정도가 나온 거죠? 한글 전체 금속 활자는 약 한 1630점 정도 되는데요. 그 한글 금속 활자는 약 580점. 580점. 예. 이야. 지금 조선 전기 금속 활자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하는 게 약 30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580점이나 나와서 굉장히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네. 이게 시기가 언제쯤 만들어진 걸로? 15, 16세기가 15, 16세기. 중심입니다. 예. 금속 활자 그간 발견된 한글 금속 활자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죠. 이렇게 발굴된 사례는 거의 없었고요. 거의 없었고. 예. 그리고 한글 금속 활자 중에서는 뭐 동국정운시 표기라는 게 있는데 이 동국정운시 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중국에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는데 발음이 다 달라요. 조금씩. 우리 말이 중국과 사마띠 아니다 못 달라. 근데 그 중국 말조차도 우리가 서로 다르게 발음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중국 발음에 가깝게 통일을 시키는 이제 식으로 이제 의문을 달았던 게 동국정운이고요. 이게 이제 그 일반 양반들을 그 한글 창제에 설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국정운식 한자 음이 금속 활자로는 최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유물을 이렇게 직접 두 눈으로 본 일이 지금 뭐지 개원 4주년쯤 되는 건데 그간 또 있었나요? 이제 이제 발굴한 건 한 25년 되는데요. 예. 근데 이 중에서는 처음이죠 아마. 그리고 제일 큰.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은 굉장히 그 발굴하고 고고학자분들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물론 그 영화는 아주 왜곡된 영화지만. 뭐 어차피 가상의 영화, 가상의 이야기인데 외국이 어디 있어? 그냥 영화지. 근데 고고학자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달리 굉장히 고달픈 직업이라고 막 땅 속에 들어가고 막 세수도 못 하고 샤워도 못 하고 그러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주경야독하는 직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땅을 파고 밤에는 이제 땅을 판 거를 정리 뭐 사진 작업에서부터 일지 기록하고 보고서 쓰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오지라든가 예. 뭐 갑자기 논밭을 가면은 뭐 물도 안 들어오는 데서 컨테이너 하나에서 뭐 몇 달씩 물 길러다가 살고 뭐 그런 뭐 요새는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16세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15세기. 15세기예요. 1450년 경으로 보고 1400년대야. 예. 그러면은 비슷한 건가요? 앞섰다기보다는? 그러니까는 145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 예.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한글 금속 활자하고 한자 금속 활자를 조금 분리해서 봐야 돼요. 분리를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한글은 1440년대 창제가 됐고, 예.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한글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 활자하고 비교를 하는 건 이제 앞서 이게 선후 관계를 할 때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자 금속 활자 중에 이제 그 갑인자로 추정되는 자가 갑인자. 나왔는데 요게 한 1434년이어서 구텐베르크 활자보다 이제 빠른 활자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몇십 년 좀 앞서 있네요. 구텐베르크 활자는 실물이 없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거 기록을 많이 남겨놔야 돼. 그러니까 실제 안 만들었어도 막 써놔야 돼. 만들었지. 찾아봐라. 네. 야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찾아주시고 주경야독으로 찾아주시고 금속 활자 1,600여 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활자들이 이제 출토가 된 거죠? 일단은 한글 금속 활자는 동국정운식 활자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있고요. 요게 딱 15세기만 한정이 돼서 썼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중국의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한글 활자들이 있는데 활자가 지금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자, 중자, 소자, 특소자 이렇게 4가지 자, 종류. 중자, 소자. 예. 그때도 그렇게 하셨나요? 그 분류를.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큰 거를 설명을 할 때 이제 큰 글자 놓고 밑에 이제 주석을 단다거나 토를 단다거나 이런 거 뭐 중자, 뭐 소자, 특소자 이렇게 썼던 거 그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활자가. 조판이 같아야 같은 조판 안에서 활자가 같아야지 이게 조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봐서는 이 지금 동국정운식 말고도 다른 또 활자가 있는 것 같고요. 한자 활자는 지금 현재 추정은 이제 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갑인자가 그 가장 빠른 1430년대로 보고 있는데 이 한자 활자도 한 5-6가지 종류가 있어서 요거보다 빠른 거 지금 추정되는 건 또 경자자라고 1420년대 자도 지금 추정되는 게 있어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그 서재학 하시는 분들이 연구 결과에 따라 굉장히 많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게 좀 주변에 막 이 활자판들이 막 흩뿌려져 있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었나요? 무슨 보물 상자처럼? 독이 항아리라고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왜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 같은데 바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곳에 모아서 여기 피맛골이잖아요. 예. 뭐 그 궁터가 이게 아니라 여기에 왜 그게 있었나요? 피맛골에? 저희도 제일 궁금한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한 2-3가지 정도의 이유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총통도 그렇고 일성정시라는 시계도 그렇고 동종도 그렇고 대략 다 20cm 대로 잘게 잘라져 있었어요. 잘게 잘라져 있다. 예, 일부러 총통은 일부러 잘랐습니다. 그리고 일성정시도 일부러 다 부러뜨렸고. 이거 미스테리하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유적을 이제 뭐 매남 유적, 뭐 교장 유적, 퇴장 유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몰래 묻어두고 도망을 갔다가 이제 다시 찾지 못한 그런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란 뭐 가장 가까운 거는 임진왜란이 되고요. 그 이후는 뭐 병자호란도 있으니까 뭐 임진왜란 이후의 어떤 시점에 급박한 일로 추정을 하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쪽에서 묻을 정도였을까? 외군 그 적군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부순 다음에 숨긴 거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활자는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본인들 활자를 만들기는 했는데 일성정시나 총통 같은 거는 그 자체가 저희 생각에는 순동에 가깝거든요. 색깔이 누런색이. 동이니까. 동이 그 재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재활용하려고 모아놓던 녹여 쓰려고요. 그러니까 금속 활자도 이 조선 전기께 안 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망가지고 다른 걸 다시 녹여서 재활용하고 해서 조선 전기께 드문 거거든요. 이것도 그 일환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한자 금속 활자 갑인자. 이게 이제 아까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네네. 갑인자가 확실하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정확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 거죠? 일단은 뭐 서양에서는 아직도 구텐베르크가 그렇죠. 이제 활자의 시초, 인쇄의 시초라고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뭐 직지라든가 무구정강 대단한 이경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앞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논란의 종지부를 확실히 찍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물리적인 증거가 나온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활자도 나오고 그 활자를 인쇄한 책도 동시에 갖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 대해서 저쪽 그 구텐베르크 그쪽에서 뭐 반응이 없나요? 구씨 집안에서 어떻게? 구시구나. 네. 예. 구텐이 아니었군요. 예, 구씨예요, 구씨. 아직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영문 보도 자료도 나가서 지금 서지학 전체가 서지학사를 다시 써야 돼, 인쇄사를 다시 써야 될 정도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합니다. 이 독일의 구씨 가문에서 얼마나 지금 이게 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이 저기 책에 써 있었는데. 베를린 구시라고 하죠. 예, 우리 교과서 다 좀 바꿔 써야겠네요. 교과서에는 벌써 바꾸.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서에는 이미 이제 우리가 뭐 직지라든지 금속활자와 관련해서 난 구텐베르크를 배우는데. 뭐 직지와 관련해서 이제 뭐 1377년이라는 연도까지 정확하게 박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청주 예. 흥덕사에서 이제 그게 인쇄가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약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찍었던 활자로 추정되는 것들이 지금 고려 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 활자가 북한에 5점, 한국에 1점 있는데 그게 이제 직지랑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 고려 활자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책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프랑스에 있죠. 우리 문화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려고 하더라도 제약 사항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프랑스에 있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이라는 명확한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갑인자는 연도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 갑인자로 찍은 책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1450년 경에 찍었을 이 구텐베르크 활자로 찍은 뭐 40여행 성서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인쇄사에서 명확하게 앞에 선다라는 면 이제 그런 면들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직지와 이후에 이제 활자 문화를 연결하는 또 중간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1부 끝나기 전에 요거를 꼭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프랑스에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나라 유물들이 이제 외국에 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지 않은 경우.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외국에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들이 우리가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사실관계가 맞나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보존 여건이나 좋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 기술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훔쳐간 거잖아요, 솔직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디아나 존스요? 인디아나 존스 정말 허구고 그 영화 보고 박수 치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 뭐 본격적으로 이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물시계랑 또 주야간 천문시계 뭐 이런 것도 출토가 되는. 네. 요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물시계는 예. 저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아는 자경루는 물시계인 거고요. 그다음에 물시계를 또 이제 시간 알리는 시보장치 때 시자에다가 알릴 보자에서 시간 알리 뭐 이제 외국 가면은 막 인형이 막 종을 쳐주고 막 이제 시계 뭐 이렇게 땡땡 울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보장치를 연결하는 장치인데 물시계 물이 이제 항아리에 차오르면 거기 이제 일정한 크기의 대나무를 놔두고 이 대나무가 부력에 의해서 올라오면 이 주전에 고리를 탁 건드립니다. 그럼 고리 안에 이 통 안에 저장되어 있던 구슬이 쭉 굴러 내려가면서 또 다른 구슬을 치고 해서 서로 연결돼서 이제 시간을 알리는 그런 장치를 그 연결 장치입니다. 도미노.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조선시대 유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유물의 중심에는요, 바로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이 있는데요. 32년에 이르는 재위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업적을 내놓은 세종대왕의 본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이도, 2번 이산, 3번 한석규,
맞습니다. 접니다. 군산에서 사진관 합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아, 선생님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요? 감사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브레인고일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태사자의 도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정혜리님께서 선킴 교수님, 한석규님 목소리가 아니라 오광록님 목소리 아닌가요? 아, 그걸 그렇게 보시면 어떡해요. 이게 오광록이죠. 뭐 똑같잖아. 너 좋네. 그리고 7174님이 요거 저도 궁금하네요. 이런 유물들이 발굴이 되면은 시기를 측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문헌 기록하고 일일이 다 대조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기록의 나라라고 하는데 문헌에 어떤 사이즈로 만들었고 어떤 원리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일단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에만 유행하는 양식들이 있어요. 이제 뭐 문양이 좀 특이한 것들이 각 시기별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서 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선 성분 분석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인자 같은 경우는 1434년 갑인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거죠,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해자는 어떻게 만들었다. 예. 그 기록이 있고 그때 찍은 책도 딱 갑인년에 찍은 책, 갑인자로 찍은 책이 있어서 두 개를 서로 비교해보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연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시기에 맞는 어떤 특징들이 문헌에 이렇게 드러나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를테면 먼 훗날에 뭐 2021년에 관련된 문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거기에 막 참새 시리즈 이런 개그가 써 있으면은 이거 외국이다. 그렇죠. 80년대랑 90년대. 최불암 시리즈. 홍콩 할머니 막 써 있고. 이거 요즘 제일 유행하는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과거에 유행했던 얘기예요. 이래야 이제 맞는. 근데 여기 아까 노래 나오기 전에 잠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물시계의 부품과 또 이제 해시계 이제 별시계의 부품 이건 문헌에만 존재했지 실물은 처음 나온 거죠. 그렇죠. 자경루만 있었고 무시계 같은 경우에는 일성정시는 이제 중종 때 걸로 제작되는 게 이제 전해지는 게 있는데 뭐 일성정시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게 실물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성정시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번에서 부각되지 못해서 아까운 유물 중에 하나인데. 그렇구나. 예, 원나라 때 그 간이가 있습니다. 이건 세종대왕은 간소화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세종대왕 때로 추정을 하는 건 기록에 이제 곽수경 씨가 만든 거. 그렇죠. 네. 그 4점이 있다고 했는데 얘는 이제 지금은 360도를 원으로 보지만 1600년대 이전에 1630년대 이전에는 100도를 갖다가 360도를 100도로 나눴습니다. 그 여기는 100도로 나눴던 흔적이 있고 뭐 손잡이에 있는 문양대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 이제 그 딱 조선 전기에만 유행하는 양식이고 이걸 봐서는 세종 때 만들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 없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겁니다. 낮에는 해시계를 쓸 수 있고 밤에는 이제 밤하늘에 별자리를 맞춰서 시간을 잴 수가 있는데 영국 교수 니담 교수가 1500년대 유럽 시계 별자리 시계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1400년대에 만든 시계인데. 영국의 니담 교수요? 네, 조셉 니담이라고 이제 동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 과학사를 썼던 사람인데 이 과학사 중에서 15세기만은 살짝 조선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럼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를 당시에 재활용하려고 갖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아까는 그건 총통 얘기 아니었나요? 총통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일성정시도 20cm 정도로 다 잘라져서 가지런하게 나져 있었거든요. 예. 아니 그럴 수가. 녹이려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혹시 뭐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명왕조에서
요거 좀 한번 저기 사찰하러 한번 가볼까 하고 사찰 온다는 소문이 들려서 영화 천문 같이. 그래서 뭐 싹 수거해서 예. 이게 찾아도 뭔지 모르게 잘게 쪼개가지고 묻어놨다. 다시 예. 붙이려고. 나중에 붙이려고. 그러긴 힘들 것 같고요. 네. 아 재활용했을 것 차라리- 같다라는 거 너무 참담한데. 그러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녹여서 쏘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이런 시계나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관련된 어떤 과학 기구들이 예. 일상적으로 또 다르게 쓰였다면 이런 것들은 벌써 낡은 것들이 되는 거였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시대의 어떤 변화상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뭐 11 쓰고 있는데 이건 휴대폰 2인 거예요. 2. 그렇죠. 갖다 버리는 그래서 거지. 그냥 이거는 재활용하자.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발견됐을 때 휴대폰 예를 들어서 5 시리즈, 6 시리즈는 없고 4 시리즈만 남아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마치 분해를 해놨다. 그럼 이걸 왜 분해를 하냐? 이 완성품을 이런 어떤 후대의 감정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설득이 잘 되고 있어요. 적절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야, 오늘 반짝반짝 빛나네요 두 분 다. 제가 팔습니다 오늘.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저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발굴할 때 어떻게 발굴하냐 했더니 포크레인으로 발굴하신대요. 정말요? 정확하게는 네. 그 땅을 저희가 파보면 이제 필요한 땅이 있고 예. 문화재가 없는 땅, 뭐 문화재가 없는 필요 없는 땅,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본격적으로 나오는 층이 이제 지층이 다 층위상으로 색깔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포크레인으로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세밀한 작업들은 인력이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좀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눠서 합니다. 뭐 포크레인으로 했다고 하면 혹시나 이거 포크레인으로 밟으면 부러지고 막 이렇게 삐쭉삐쭉 이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는 없고 그 뭐 이제 노가다 용어로는 나라시판이라는 거 하는데 평평한 판을 통해서 나라시판? 살짝 뭐 아니 지금 한글 금속 활자를 죄송합니다. 발굴하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방송에서 나라시판이라고요. 그쪽 전문 용어. 그거는 그 날이 없는 그 포크레인 판으로 네네. 살살 긁어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몇 센치까지 긁어낼 수 있나요? 이분들이 이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뭐 저희가 1cm만 긁어주세요. 1cm만 뭐 긁어주세요? 2cm만 예. 정말요? 그 돼지 털 면도하듯이 돼지 털면도? 네, 삭삭삭삭 잘 포크레인으로? 긁어주십니다. 예. 우와. 보셨어요? 1cm 딱 긁어내는 거? 예. 저희 왜냐하면 이게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정밀하고 정세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 손기술이 없으면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이게 거죠. 괜히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1cm를. 그렇구나. 5mm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저희가 안 해봤는데 네.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청취자 양윤정님께서 이번 유물 종로에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럼 종로 근처에 다른 데서도 유물이 또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다. 네, 엄청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교보문고 지금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뒤쪽에 청진동 지역인데 예. 거기도 제가 발굴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뭐 발굴했어요. 나왔나요 거기서? 거기서도 뭐 이 정도로 정말 센세이셔널한 유물은 아닙니다만 예.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향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한 80cm 정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묻어놓고 뭐 집안에 있는 유기라 뭐 그릇들 있죠. 방자유기 뭐 이런 했던 유기들 묻어놓고 간 사례들이 종종 발견됐습니다. 약간 땅 주인 입장에서 제가 약간 여쭤보겠는데 땅이 있으세요? 청진동에? 없어요. 땅 집도 없어. 나 거기서 해장국집 하신다고? 청땡땡 거기. 예. 거기 이사 갔어요 거기. 알겠습니다. 제가 뭐 서울이나 어디 땅이 네네. 있다. 근데 나대지예요. 예. 근데 거기 이제 단독주택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서울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조사를 다 이미 강북 지역은 다 해놨어요. 그리고 강남 지역은 송파구, 강동구 이쪽에 이제 암사동 유적하고 풍납토성이 있어서 미리 해놨는데 집원만 입력하면은 얘는 무슨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등급으로 나뉘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피막골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거라고 들었는데 네네. 애초에 이거 조사를 그러면은 오늘은 저기 종로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그냥 감으로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건가요? 모든 건 다 법에 의해서 돼 있고요. 저희가 궁금하면 다 개인도 파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죠. 전 국토가 난장판이 될 텐데 개발 행위 뭐 제가 뭐 제 집을 짓는다거나 뭐 빌딩을 짓는다거나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하기 전에 그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이 관련 문화재 조사를 완료해야지만 공사를 착공을 할 수 있게 지금 현행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땅 주인인데 네. 거기서 문화재가 나왔어요. 네. 그럼 내가 빌딩 못 짓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문화재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못 짓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뭐 지금 갖고 계신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좀 보전을 해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뭐 이전을 해서 복원을 한다든가 지금 그 종강역 있는데 보면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가장 좋은 실내 유적 전시관인데 여기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좀 더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어디라고요? 공평 도시유적 전시관이라고. 공평. 예, 그래서 조계사 대각선으로 이제 종각 쪽으로. 종로타워 뒤쪽. 예, 종각 예. 뒤쪽인데요. 아, 종로타워 뒤쪽에 그런 데가 예,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 거기 있는데 음식 식당 거기 아니었나? 지하에 이제 그 발굴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고 아, 진짜? 그 내용을 유리판 깔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보시면 아마 아. 컨텐츠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가봐야겠다. 아마 여기 지금 저희 이번에 금속유물 나온 것도 지하 1층 전체를 전시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 이야. 빌딩 못 올리네요? 아닙니다. 빌딩은 다 짓고 아니, 왜 아까부터 지하 1층에 그걸 다 옮겨서 전시관을 만드는 겁니다. 네. 자꾸 뭐 올리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요. 계속 예, 계속 그래요. 아까 그 동제품, 그러니까 네. 동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네. 요거를 뭐 이제 재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요것과 비슷한 사례로 백제 금동 대학로도 거론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뉘앙스로 다른 뉘앙스. 백제금동대학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 발견된 것 중에서 이제 총통에 그 1588년 그 간지가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총통이 12간지. 예. 그래서 이제 1588년이라는 명확한 숫자가 나왔고 사실은 이게 임진왜란 당시에도 쓰였던 총통이거든요. 그 총통이 뭐예요, 이게요? 총이요. 그냥 총.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왜군들은 이제 조총을 가져왔지만 우리는 화포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총 또는 휴대용이죠. 휴대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쓰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 총통에 연도가 새겨져 있고 이게 이제 임진왜란 당시 그대로 쓰였던 무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이 미스터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유물들이 왜 갑자기 여기 묻혀 있을까를 제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자기가 집에서 어떤 이유로 보관을 하고 있던 이 유물들을 땅에 묻은 것 같아요. 그 총을. 그러니까 총통 포함해서 예를 들어 활자라든지 그다음에 일성정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묻어놓고 전쟁 끝나면 내가 찾으러 와야지 피난 가서 그래서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 왔거나 어디다 아니면- 묻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구나. 아니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한양이 일종의 이게 대규모 화재가 나오고 이제 폐허가 됐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놓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능산리의 절터를 발굴하다가 발견된 이 백제 대학로 역시 조금은 생뚱맞게 원래 있어야 될 공간보다는 창고 같은 곳에 이렇게 보관이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 묻어놓은 거죠. 예. 이것도 아마 이제 백제 멸망 당시에 당나라군이 쳐들어오니까 급하게 우리나라의 보물을 적에게 줄 수 없다. 어디 묻어놓고 나중에 내가 찾아와야지 하다가 그걸 놓친 상태에서 한 1300여 년 지나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낸 것처럼 이것도 아마 그런 내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나중에 파내야지 라는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네. 예전에는 그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가지고 지하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덧 짓고 덧 짓고 덧 짓고 이런 형태였었죠. 네, 맞습니다. 팬케이크 같이. 팬케이크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양의 지층이 그러니까 약간 그 연대별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유적층이 있잖아요. 그 종로대로하고 청계천 주변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조선 전기가 서울 시내가 습지였어요. 습지였어요? 뻘밭이었습니다. 종로가요? 예, 예. 네. 청계천을 주변으로 한 습지였는데 이 습지 위에 이제 신도시를 건설을 했단 말이죠. 한양 도성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해도 나고. 근데 이제 기존 집터는 닦여져 있으니 뭐 지금이야 아까 또 얘기 나왔던 포크레인으로 밀고 뭐 여러 중장비를 동원하면 되지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기존에 다져져 있는 층 위에 또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면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전체를 건물을 또 뭐 재건해야 돼서 또 그 위에 짓고 했던 게 종로는 지금 대로 주변으로 해서는 4m, 5m 밑에 조선 전기가 나오고 15세기, 16세기, 17세기 뭐 시루떡 혹은 뭐 포토샵 레이어 개념으로 그런 게 한 6겹, 7겹 정도가 있어서 현대까지 지금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보다 지층이 높아진 거네요. 예, 계속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세종대로 들어가려면 4m만 파시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 뉴스 때문에 막 어디 피막골이나 혹은 주변 가셔가지고 땅 파봤자 소용없다는 거. 4m를 파야 되니까. 4m는 파셔야 돼요. 4m를 파야 전기라는 거지. 조선 맞습니다. 전기. 네. 근데 그게 딱 그렇게 나오는구나 데이터가. 그러니까 한 세기마다 겹겹이 쌓였다. 그 딱 저희 이제 설명드리기 쉽게 한 세기였
말씀을 설명하기 드렸는데 쉽게. 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뭐 19, 18세기인 경우도 있고 일제강점기부터 근대까지 층으로 묶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좀 편의상 드린 말씀입니다. 혹시 이제 요 종로 지금 그 주목하고 있는 요 예. 지역 이외에 예. 또 주목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여기 나올 것 같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는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 네, 거기에 이제 조성하면서 이제 6조의 면모들이 이제 앞에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장 주 관청이 들었던 메인 스트리트이기 때문에 거기 있고 또 그 다음에 조선 메인 스트리트. 네, 맞습니다. 그 유물 발견하시는 분 치고는 영어로 굉장히 많이 쓰세요. 아까 뭐 예. 일본어도 쓰시고. 예, 아까 일본어도 쓰셨어요. 근데 그 그럼 상대적으로 글로벌하세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음 놓고 제가 빌딩을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계속 그런 아니 진짜 뭐 있어요? 내가- 건물 지으세요 최근에? 내가 그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강남은 뭐 청동기 시대 유적지가 청동기 발견된 거. 아, 청동기 시대. 예, 아니면 뭐 삼국 시대 때 밭이 발견됐다거나. 그것도 신고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되나요? 신고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조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공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돈을 모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청에 연락을 해서 건물을 짓겠다. 쓸데없는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돈을 모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지역이랑 또 혹시 지금 이제 그 세운 지구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 세운상가 있던데. 주변으로 해서. 세운상가. 그게 이제 뭐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뭐 이렇게 있는데 예. 이 지구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어. 문화재 조사를 하면 앞으로 여기서도 조금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원장님이 부러워요. 저희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1971년에 무령왕릉 발굴에 막내로 들어가셨는데 그거를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한 20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랑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아니, 문제가 많은 거 무령왕릉 아니었나요? 그 발굴이야말로 정말 소위 말해서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막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판은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이제 역사적으로 대서특필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사건은 사건이지. 네, 그런 면에서 그 역사의 현장을 지금 나온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국보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몇 처음 년이 발견했을 되고요. 때 느낌이 어땠을지 정말 궁금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총통들 잘라져 있는 것만 나오고 총통 수습하고 그 다음에 동종도 그리고 일성정시도 정확하게 이제 맞춰보질 않았기 때문에 파편상으로만 봐서 저희가 잘 몰랐는데 그걸 수습하고 이제 독일 항아리 안에 이제 항아리 일부가 이제 금이가 있던 게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공깃돌 같은 게 한 두세 개가 떨어졌는데 공깃돌. 네. 자 근데 이제 세척을 하고 보니까 이게 활자들한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통째로 이제 저희 연구원으로 떠와서 세척을 하고 분류를 하고 하면서 관계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 모시는 분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 다 자기 분야가 최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뭐 격앙되고 흥분된 사이도 없이 뭐라 그럴까요? 뭐 헤베크 복스한테 계속 두드러 맞는 그런 느낌이어서. 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모든 언론을 보니까 예. 그 당시 이제 그 헤드라인 다 이거였어요. 느낌표 한 다음에 조약돌이 아니다 활자다라고 누가 소리쳤다고 하는데 조약돌이 원장님이 아니다. 그러셨나요? 아니요. 저희 실장이 먼저 세척을 해봤습니다. 네. 아니 이거 사진만 봐서 멀리서 보면 약과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난도 그걸 말씀하셨죠. 약과 닮았어요. 아니 저는 이거 보고 참 놀라운 게 아까 막 조각 내서 묻어놓고 이런 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뭐 한 2만 피스짜리 퍼즐을 땅에다 뿌려놓고 그 위에 또 이제 흙을 덮어놨는데 먼 훗날에 그거를 흙을 이렇게 뭐 헤쳐가지고 그 피스를 몇 개 모아놓고 이거 무슨 그림인데? 그거 전체를 조망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높게 봐주셔서. 대단하세요. 나라에서 뭐 지원 같은 게 또 나오나요? 이렇게 발견하시면? 그렇진 않고요. 네. 이 모든 유물은 또 나라 소유이고 그래서 저희 뭐 연구원 혹은 뭐 연구원의 명예죠. 알겠습니다. 자,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자, 내일 초대석 코너에서는 세계적인 마술사 최현우 씨 모실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다니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나오셨으면 좋겠고 끝곡 생킴의 더 주스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희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오경택, 썬킴 박광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젖지는 내 모습 I'm singing blues 잘 지내 난 똑같이 쌓여가는 red